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 세력 보시자고요. 4월 달에 이제 이 트리거를 당기는 마스터 플랜 B의 트리거를 당겨갖고 트럼프를 견제하고 앞으로의 세계의 침체가 오고 관세 전쟁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 결과로 어디선가 빵빵 터지면 이게 다 누구 탓? 미국 연준 탓이 아니고 트럼프 탓으로 다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중국도 힘들어지게 만들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트럼프의 어떤 기세도 꺾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전의 방향으로 가려는 꿈을 꾸겠죠.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 쿠글러 연준 이사 또 나와가지고 금리 동결 유지해야 된다. 관세 때문에 계속 동결해야 된다. 또 똑같은 얘기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선제적 금리나 좋은 시기 아니다 얘기했고요. 미니의 연은 총재님 또 나와가지고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3분기 정도 되면 앞으로 2달, 석 달 지나게 되면은 미국 실물 경제에 드디어 영향이 올 거고 그때까지 제대로 협상은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기 시간만 끌 거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에도 고용도 무너지고 뭣도 안 좋고 지금 인플레도 오르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연준에서 지금 요새 트럼프의 기세를 확 눌렀잖아요. 4월달 마스터 플랜 B 하면서 확 눌렀죠. 그래서 모든 여론 비난의 화살 월가 금융계도 다 들고 나오고 전 세계 전 국민이 다 나왔고 막 촛불 시위 하듯이 막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하던 얘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 얘기가 이번 주부터 뭔 얘기가 나왔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가상자산 쓸모없는 장난감이다. 의회에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자, 드디어 이런 얘기 연준 이사들이 그동안 안 하고 숨죽이고 있다.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미국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게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막아야겠죠. 그것도 트럼프 정부를 견제해서 그런 움직임도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상화폐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투기수단 외에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선진 경제에서 쓸모가 없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것은 의회에서 상원 하원이 다 나서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고 달러를 살리고 싶으면 가상자산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바람 넣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또 이분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여름 지나고 보자. 3분기 보자. 미국도 경제활동 둔화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연준한테 미리 앞장서서 뭐 해달라고 인하를 막 트럼프가 맘대로 파월한테 강요한다?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돼서 전 세계가 미국 자산을 더 많이 버리게 되고 더 큰 충격이 올 거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둔화가 오면 트럼프는 내 탓이 아니다. 파월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해갖고 충격이 만약에 와도 내 탓은 아니고 나는 잘한 거고 파월 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죠. 몰고 가려고 하는데 책임전가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번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저번 주말에 그래서 파월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파월을 해임 옷 벗길까? 해임시킬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월요일부터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누가 또 엔캐리가 작동을 뭐 했는지 일본이 했는지 어땠는지 다시 일본 국채가 미국 국채가 들썩들썩 했었죠. 이게 미국 10년물 보면 둘째 주에 그렇게 올라갔고 큰일 났다 하다가 이게 이제 안정이 됐는데 파월을 다시 내가 뭐 옷 벗길까 그런 얘기 나오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벙벙 떴죠. 그러니까 바로 22일 날 나와서 트럼프가 아니요 나 파월 그렇게 건들 마음 하나도 없어. 누가 그래 나 거짓말했네. 또 가짜뉴스네 하니까 이때부터 안정되면서 또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파월 건들겠다는 얘기만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미국 채권을 버리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이창용 씨가 이번 세계 회의에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특파원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세계 은행장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저기 그 트럼프 때문에 미국 믿을 수 없다 해서 미국 국채 당신이 돈 줬어? 당신이 미국 달러 팔았어?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이 샀어요. 이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팔았다는 놈이 없네.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파월을 건들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하니까 아이고 미국 어떻게 믿어하고 다시 또 들썩들썩 이렇게 막 버렸다는데 자네가 그 파월 건든다고 하니까 겁나갖고 던졌나? 건들기는요. 우리는 미국 국채 싸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더 샀어요. 분명히 누군가 미국 국채를 던지고 달러를 던졌다고 하는데 던졌다는 놈은 없어.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얘기해보니까 샀다는 놈만 있어. 이거 이상하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결국 마스터 플랜 세력이 자기들을 못 건들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가 자기들을 못 건들게 만드는 거고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 일본 엔케리하고 협력해서 미국의 월가 전통 금융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국제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채권 자경단 역할을 걔네들이 한 거고 이거를 마치 전 세계가 미국과 트럼프를 못 믿어서 파월을 건든다고 하니까 겁먹어서 또 미국을 버리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IMF 비공개 회의에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수장들 모아놓고 트럼프가 나를 옷 벗긴다고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척을 했고 수차례 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정책 위반자들과 재무장관들에게 강력한 수호 의지를 보였고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박수를 보냈고 동료들도 이에 이어 감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사가 나오네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 트럼프 같은 정치인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인 뭔가를 합시다. 여러분들 하고 또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호응을 얻어냈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말을 했죠. 근데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엑스맨 역할을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 그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가 이틀 전인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6월 달까지 정말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뭔가가 지표가 나온다면 그때는 페드가 그때 가서 금리 인하해주고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그 핑계대고 앞으로 또 뭐 오른다 하고 또 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말은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뭔 얘기더라? 미리부터 움직여서 받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하드데이트에서 다 무너지고 막 창 나고 해가지고 뭔 일 생기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즉 6월, 7월, 9월까지에서 하반기, 3분기에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해 줄 수도 있다. 즉 배가 고프면 그때 밥을 먹겠다. 미리 지금 밥 안 먹으면은 몇 시에 배고파지겠지? 미리 배불러도 지금부터 밥 먹어둬야지. 그게 아니라 꼬르륵 소리 나고 너무 배고프면 그때 가서 먹겠다라는 얘기다라고 시장 정리를 해줬죠.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그때 가서 앰뷸런스 보내주겠다. 미리 앰뷸런스가 옆에서 항상 대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니까 사실 좋아할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때 가면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사방에서 더 나오고 IMF 총재 계속 이번 회의 기간에도 전 세계에 미국 경제도 그러고 세계 경제도 그러고 이대로 가면 3분기나 이럴 때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다 누구 탓? 트럼프 관세 탓이다. 이런 얘기 지금 했고요. 자, 밀분 국채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엔캐리 때문에 달러가 약세에 빠졌고 이번에 이제 국제시장 흔들 때도 일본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많이 한 게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한다고 했었죠. 근데 기사가 나왔어요. 뒤늦게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나면 각 나라별로 어떤 뭐 보고서가 자료가 나오니까 데이터가 그거 보고 이제 막연하게 뭐 예를 들면 이란에 항구가 터졌는데 이게 진짜 사고냐 아니면 누가 억지로 뭐 사보타주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청주공항 폭파하듯이 북파 공작원이 와서 청주공항 폭파하려고 했듯이 그런 거냐 뭐 나오는 거는 지금은 이제 뭐 썰만 무성하지만 아무것도 믿을 건 없고
이게 조사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뭔가 좀 데이터가 좀 나오는 게 있겠죠? 그것처럼 이번에 정말 미국 국채 시장에서 미국 채권을 버리고 달러를 버린 게 누구냐? 아무도 버린 사람이 없다. 막연하게 지금 누가 버렸다 하는데, 근데 지금 중국도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나 베센트까지 나와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일본이 여기 지금 기사가 나왔죠. 언제적 기사냐면 4월 22일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일본이 4월 둘째 주에 미국 국채를 냅다 팔았더라. 어떻게 나왔냐면 이달 초에 지금 글로벌 금융 요동치 일본 투자자들이 우리 돈으로 약 28조, 약 30조에 가까운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채권을 그 한 주 동안 엄청나게 매각을 했더라. 그런데 외국 채권 어딘지 정확히 어느 나라 채권인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봤자 미국 채권 아니겠냐. 왜? 그 주에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 게 미국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미국 거 던졌겠지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지금 일본의 은행하고 연기금이 이 은행하고 연기금들이 던졌다. 민간기관이 던진 것도 있겠지만 일본의 은행이나 연기금 이런 데가 던진 거는 아무래도 일본 당국의 지시를 받아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맞죠? 일본의 개인이나 민간기관이 다 던졌다면은 그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일본의 국유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 국유은행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연기금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일본 당국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보면 그러죠?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라 하면 하는 애들이죠. 이런 기관들이 이달 첫 주에 175억 달러, 둘째 주에 36억 달러. 이달 첫 주 제가 볼 때는 그때 채권 가격이 언제부터 떨어졌냐. 4월 5일부터인가 떨어졌으니까 금요일, 첫 주에 금요일 날 엄청나게 던지고 둘째 주에 계속 던져갖고 팍팍 떨어뜨렸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2주간 매도 규모가 약 30조 원이었다. 이거는 일본 당국의 통계 자료를 볼 때 2005년 관련 통계 이후에 아주 손꼽히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즉 4월 둘째 주에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린 거는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통계 자료 이제 자료가 2주, 3주 지나니까 나오는데 가장 의심 가는 건 결국 일본이더라 이거예요. 일본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로 외국 국채를 많이 던진 게 지난 20년 동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이번 주에 4월 둘째 주,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그렇게 던졌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동안 전 세계 채권이 그럼 떨어지는 게 가격이 던진 만큼 떨어질 텐데 어디가 떨어지나 봤는데 미국 국채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범인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예요. 문제는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이에요. 월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아니다. 일본이 던진 거 아니다. 변호하는 반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2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은행 연기금 등이 4월 첫째 주 5일에서부터 둘째 주 12일까지 해서 이만큼 해외 장기채권, 미국 국채 대부분 던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년, 지난 일본 2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네요. 확실히 일본에서 많이 던졌다는 거죠, 미국 국채를. 그런데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데서 한 스테판 앙그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코노미스트가 파이낸셜 인터뷰 FT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경제방송에 나와서 아니다. 일본이 던져서 미국 국채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 언뜻 많아 보이기나 채권 시장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별거 아니다. 얼마나 채권 시장이 큰데 일본이 20년 만에 저렇게 두 번째로 많이 던졌다고 해봤자 세 발의 피다.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 시장이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또 두 번째로 어떤 근거를 댔냐면 일본 기관들은 채권 판돈을 일본으로 다시 되가져온 게 아니었다. 같은 기간에 해외 단기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는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그래서 일본 데이터는 해외 채권 투매가 아니라 해외 채권에서 다른 주식이나 펀드로의 리밸런싱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역시 일본이 미국의 동맹인데 그럴 리가 없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람 돌라먹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데 관심이나 있겠냐면은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일주일 동안 맘먹고 정말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년 만에 1, 2위에 꼽힐 정도로 미국 국채를 많이 던졌다고 해봅시다. 실제 그거는 팩트죠, 팩트. 던지게 되면 아무리 많이 던져도 하루 일주일 동안 던질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몇십 년 동안 모아온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하루 이틀 동안 다 못 던져요. 그거는 큰 기관들 주식 들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엔비디아나 요런 데서부터 걔네들은 6개월, 8개월 동안 미리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루아침에 그거를 만약에 그 블록들이 성사가 안 돼요. 우리 개인들하고는 틀려. 그 많은 걸 다 던지겠다? 그거 하지도 받아서 블록들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중개기관에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그거를 너무 많이 던지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이 주식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될 정도로 폭락돼 버려요. 그만큼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부터 좋습니다. 더 날라갑니다. 얘기하면서 시중에 나와서 개미들 끌어모으고 기사들 퍼뜨리면서 6개월, 8개월 동안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까지 엔비디아 철수 끝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벌렁벌렁 하다가 지금 한번 쭉 떨어져서 다시 회복했다가 이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N자로. 원래 그래요. 채권도요.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채권을 다 정리하겠다? 10년 걸리는 일이에요. 10년. 실제로 중국도 지난 10몇 년 동안 미국 채권을 줄이겠다 했지만 채권은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해갖고 전 세계에 들고 있는 달러로 표시되는 외국 채권이나 외국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도. 이걸 아셔야 돼요. 서방 세계에 들고 있는 금융 자산은 왜? 여러분도 돈을 10년, 20년 사업해가지고 월급 모아갖고 돈이 불어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안 하던 주식도 사고 안 하던 부동산도 사고 재테크하면서 늘려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본, 중국도 몇십 년 동안 그 돈으로 전 세계에 재테크를 한 거예요. 외국 자산을 사고. 뭘 샀겠어요? 외국의 웬만한 자산이 저같이 시골에 있는 이런 아파트 여러분들이 사겠어요? 강남에 한 채씩 살라고 하잖아요. 그 강남은 다 달러로 표시되는 달러 자산이에요. 결국은 미국 국채를 줄이더라도 10년 동안 꾸준히 줄이더라도 그 외에 다른 미국의 금융상품 혹은 외국의 달러로 표시되는 다른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들고 있는 재테크하는 달러 자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국채를 많이 던진 건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는 안 움직인다 하는데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다 던져도 전 세계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지난 2주간 자기들 20년 역사 중에서 1등, 2등으로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져도요. 전 세계가 거래하는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의 돈을 봤을 때 그러면 걔네들도 세 발의 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가장 많이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엿대발하고 국채를 던져도 지금 이 듣보잡 애널리스트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 거래 규모가 하루에 1조 달러인데 이만큼 세 발의 피 던졌다고 떨어져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누가 던져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번 이 블록 딜이 나오면서
크게 터면서 한번 이게 휘청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동조해서 던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거기서 자기가 정말 주포가 돼서 큰 주포, 내가 막 여기에 막 60% 물량의 60% 70%를 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막 하루에 이만큼씩 던질 수 있어. 그러면 시장을 자기가 던지기만 하면서 주가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채권시장이나 금시장 같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하루에 아무리 던져도 전체 너무나 많은 물량이 돌아가서 내가 엄청 던져도 표시도 안 날 정도라는 그런 큰 시장이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못 주지만 분명히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로 지금 던지면 한 번 갭으로 떨어지는 게 옵니다. 15분봉, 30분봉에서 한 번 갭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평소에 나오던 움직임이 아니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주식이 아무 일도 없어 하고 계속 이 정도로 하루에 거래량이 이 정도에서 0. 몇 프로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시장에서 테슬라 애플에서 2%가 팍 떨어져. 그러면은 트레이더들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 생겼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얘기가 어디선가 퍼지는 거예요. 야, 지금 어디서 테슬라에 안 좋은 일, 애플에 뭔 일이 갖고 어디서 막 엄청나게 던지고 있대. 확인 안 된 썰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있으면 손해네. 나도 지금 일단 던져야 되나 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체 시장의 채권 시장 규모를 보고 일본이 이거 던졌으니까 세 발의 피를 안 움직인다? 야, 그러면은 절대 안 움직여. 미국 국제 시장은. 예? 전 세계가 핵전쟁이 나갖고 다 던지는 일거에 그냥 모든 나라가 미국 국채를 던지는 날이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전체 채권시장 규모에서 그 주포가 막 그 주식 전체의 70%를 잡고 있어서 얘네가 한 번에 던지는 가능한 그런 시장이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나는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왜 이런, 저는 이거 어제 누가 돈 주고 시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던지고 어디선가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왜 트럼프나 이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못 믿겠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전부 다 너도 나도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고 소문만 퍼뜨리고 블록들로 한번 팍 처음에 시동만 걸어주면 알아서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만 던졌습니까? 그 다음 밤에는 미국의 월가들이 또 던진 거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점점 정말인가 보네 하고 다 같이 던지게 되면서 다 같이 피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본 기관들이 채권 판 돈을 그 돈으로 일본으로 다시 되가져온 게 아니었다. 그 돈으로 같은 기간에 해외 단기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는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는데 이게 미국 단기 채권이 주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나라의 단기 채권하고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러 되판 거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지네 국채를 사고 지네 나라의 돈으로 미국 걸 샀던 거를 일본의 은행이나 일본의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그 돈으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 유럽이나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 주식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나라 해외에 뭐 자산을 늘렸는가 단기 채권 요거는 보고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달러를 팔았다. 그걸 보는 건 뭡니까? 미국에 있는 엔화를 빌려서 쓰는 글로벌 기관들이 미국 걸 판 다음에 자기들이 그 돈을 일본에 와서 갚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데로 대출하러 다른 데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아메리카가 나온 건데 일본 진해, 일본 국내에 있는 은행이나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던지면 자기들은 원래 엔화인데 그걸로 다른 나라 국채를 사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거는. 외국에 있는 펀드나 기관들이 엔화를 빌려 쓰던 애들이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들으면 결국은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일본 애들이 돈 주고 시킨 거예요. 얘한테.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겠다. 이거는 왜? 이 지금 일본 재무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누가 던졌나 했더니 일본이 던졌네. 확실하게 20년 만에 최고로. 그래서 미국 국채시장을 흔들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면은 미국한테 살짝 우리가 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어떤 신호만 주면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서 일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경각심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네가 그랬다고 하면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 마치 환율 조작을 해도 우리가 했다고 절대 당국은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보고서에는 조금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나오지만 절대 겉으로 인정은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범죄를 시인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또 제재를 당할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나와갖고 어디 지금 한 군데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 싹 속을 수 있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일본에서 이거 돈 주고 시킨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범죄 사실을 또 살짝 은닉을 하려고 혼란되는 정보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자료가 2주, 3주 지나니까 금융 자료가 나오죠. 결국 이번에 누가 지금 흔들었냐. 미국 국채를. 해외 투자자는 아닌 것 같다. 일본이나 이런 데 아닌 것 같다. 얘네들도 쉴드를 딱 쳐주죠. 미국 국채 떠지고 던지고 뭐 한 건 해외 투자자는 아닌 것 같고 미국 내 헤지펀드 같다. 특히나 시타델 같은데 모멘텀 기반 투자하는 헤지펀드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보면서 얘네들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펀드도 버린 것 같다. 이제 다른 데다가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엊그저께 이틀 전인가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 연준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 누가 그렇게 미국 국채를 던졌냐.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의무니까. 근데 자기들이 봤더니 어디 나라에서 던졌는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증거가 없고 대신 헤지펀드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 수준의 대형 펀드에 집중되어 있더라.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사모펀드 놈들. 사모펀드 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레버리지를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우리가 법적으로 걔네들을 다 장부를 이렇게 떠들어볼 우리가 권한이 없어. 근데 아무래도 그놈들 같아. 자, 명탐정 코난이죠.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그걸 보면 마스터 플랜 세력이 미국 국채를 흔들게 저는 99% 맞다고 봅니다. 지금 쭉 제 시리즈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하지만 그리고 실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던진 나라는 없다고 다 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일본이 엄청나게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던진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실드 쳐주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는 JP모건에서도 해외 투자자 탓은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탓이 헤지펀드 탓 같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헤지펀드 중에서도 우리 재무부나 연준이 파악할 수가 없는 사모펀드 같은 놈들, 이 놈들이 마음대로 당국의 통제가 안 되는 금융 레버리지 장사를 하니까 미국 국제시장이 흔들린 것 같다. 이제 뒤늦게 엄한 놈들 가져다가 범인 만들고 유야무야 끝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는 얻은 게 뭡니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위기나 미국의 침체가 오면 다 누구 탓? 트럼프 탓. 확실하게 전 세계를 세뇌를 교육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조금만 뭐 파월 옷 벗기겠다? 연준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만 나와도 다시 전 세계가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 겁나갖고 다시 채권시장 버린다. 요런 이미지까지 이미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람 싸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관세 때문에 싸우니까 나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반등할까봐 금리를 못 내리겠네. 달러는 계속 강하게 갈 수밖에 없네. 라는 거고 나머지는 미국, 중국, 유럽 박 터지게 싸워갖고 니네 다 침체에 빠져라.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달러보다 더 빨리 금리 나오면서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금리는 4점 몇 %에서 계속 안 내리고 가는데 전 세계는 다 이 나오면서 다시 환율은 더 힘들어지고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면서 가끔 트럼프 때문에 또 한 번씩 더 오르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또 빵빵 터지고 힘들어져라. 그러면 다시 달러 강세로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갈 수 있다. 딱 3파전의 모양이 보이시죠? 각자 세 선수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죠. 아까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도 막아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달러 패권이라 사실은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 루미스 상원의원이죠.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총대를 메고서 금년 상반기에 상원, 하원 날마다 한 집씩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집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든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자. 미국에. 그거를 제발 좀 표 한번 찍어줘라. 이번에 찬성표 한번 던져줘라고 돈 받고 로비하는 대표적인 의원이에요. 근데 이 의원이 바로 기사가 이것도 이번 주에 나왔죠. 언제 기사예요? 4월 26일 기사예요. 금요일 기사입니다. 뭐라고 했냐? 연준이 암호화폐 뭐 예전에 규제하던 지침을 철회하겠다는 게 말만 그렇고 전혀 안 했더라. 자기가 알아보니까 무슨 얘기냐? 암호화폐 취급 지침을 연준이 철회한다고 말해놓고는 입으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안 했더라. 계속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더라. 연준이.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시죠. 연준이 일단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의 마스터 계정 접근을 막고 있다. 마스터 계정이라 하는 것은 은행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서로 연결해주는 특별 계정이다. 연준하고 은행 간에 서로 거래하는 계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나 이런 거 뭐 승인해주고 뭐 하면서 암호화폐 이렇게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은행하고는 연준이 거래를 안 터주고 있더라. 우리 연준하고 거래를 터서 마스터 계정에 접근해서 연준 도움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자꾸 그랬더니 니네 서류 심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야, 너 이거 암호화폐 뭐 이렇게 많이 취급하려고 앞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입으로는 트럼프 정권에 맞춰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것도 다 풀어주겠다. 금년 2월 초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여자 상원의원이 뭐가 문제인가 사방에 돌아다녀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평판 리스크 기준을 여전히 연준이 활용하고 있다. 즉 연준이 그 산업군, 기업들 이런 데다가 저 은행들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연결을 중간에서 해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취급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또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은행들은 얘네들은 조금 은행이 부실해. 그런 얘기를 기업이나 산업군, 국가정책 이런 데다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안 시켜주고 있더라. 즉 암호화폐 많이 취급하는 은행들이나 취급하려는 은행들은 계속 연준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거 트럼프 정권 되면 다 철회하겠다. 말만 그래놓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더라. 이거 드러난 거죠. 석유, 마리화나 암호화폐 사업 이런 거 지금 다루고 있는 은행은 연결을 안 시켜주더라. 이어 또 초크포인트 2.0이라 불리는 반암호화폐 조치가 여전히 연준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초크포인트 2.0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역시 은행 파트너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규제 행위인데 결국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암호화폐와 은행업계들이 합심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못하게 밑에서 연준이 지금껏 방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세력의 흐름을 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마지막으로 금과 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